여러분, 노래방이나 고시원, 동네 치킨집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세히 보면 천장에 동전만 한 작은 금속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아, 스프링클러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사실 이게 일반 건물에 있는 스프링클러와는 조금 다른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설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요, 간이 화장실 할 때 그 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간이라고? 그럼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불나면 제대로 작동하긴 하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대충 만든 설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작은 건물, 그런데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큰 곳을 위해 국가가 따로 기준까지 만들어서 관리하는 설비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다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103A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묵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가게, 고시원, 요양시설을 지키고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모든 것을 소방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끝까지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사장님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가게 천장에 달린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 때 뭘 봐야 하는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장. 간이 스프링클러가 뭐길래? 먼저 간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 그러니까 대형 건물에 들어가는 정식 스프링클러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에 큰 물탱크가 있고 소방 펌프가 돌아가는 펌프실이 따로 있고 건물 전체에 배관이 거미줄처럼 깔립니다. 당연히 공사비도 수억 원 단위로 들어가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층짜리 상가에 있는 작은 노래방, 고시원에 이런 설비를 통째로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안달자니 노래방이나 고시원은 한번 불이 나면 피해가 정말 큰 곳입니다. 좁고 미로 같고 창문도 거의 없으니까요. WHY.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핵심 기능은 다 갖추되 규모는 작은 건물에 맞게 줄인 스프링클러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불을 초기에 잡는 능력은 유지하면서 설치 부담은 확 낮춘 거죠.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물들, 또 하나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입니다.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일부 의료시설 같은 곳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계속 나올 핵심 용어 하나만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바로 간이헤드입니다. 천장에 달린 그 작은 장치요. 평소에는 마개로 꽉 막혀 있다가 불이 나서 뜨거워지면 마개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폐쇄형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엔 닫혀있다, 이 뜻입니다. 자세한 작동 원리는 7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현장 팁. 현장에서 간이 스프링클러인지 일반 스프링클러인지 헷갈리면 펌프실 표지를 확인하세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펌프에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 펌프라고 표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2장. 물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수원. 소화설비의 시작은 뭐니 해도 물입니다. 기준에서는 이 물을 수원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럼 간이 스프링클러는 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이 헤드 2개에서 최소 10분 이상 물을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헤드 하나가 1분에 50리터씩 뿌린다고 치면 2개가 10분이니까 계산해보면 1000리터, 그러니까 1톤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WHY. 왜 10분일까요? 간이 스프링클러의 임무는 불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초기 불길을 눌러서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고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차 평균 도착 시간을 고려하면 10분이 그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이나 복합 건축물처럼 위험이 더 큰 건물은 기준이 확 올라갑니다. 간이헤드 5개에서 20분 이상입니다. 계산하면 5000리터, 5톤이죠. 같은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건물 위험도에 따라 물량이 5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물을 담아두는 수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점검하기 편한 곳에 둘 것, 얼지 않게 할 것, 밖에서 물 높이를 볼 수 있는 수위계를 달 것,
그리고 수조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라고 표지를 붙일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직 결영이라고 아예 수조 없이 수돗물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원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우리 집 수도꼭지처럼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압력을 그대로 쓰는 거죠. 작은 영업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주의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전체 물이 다 소화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흡수구와 다른 설비 흡수구 사이의 물만 유효수량으로 인정됩니다. 감리점검 때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니 설계 단계에서 꼭 확인하세요. 3장. 물을 밀어내는 5가지 방법. 가압송 수장치. 물이 준비됐으면 이제 그 물을 천장 헤드까지 힘차게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가압송 수장치입니다. 말이 어렵죠? 풀어보면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는 장치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에서는 5가지 방식이 인정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수도직 결영 수돗물의 힘을 그대로. 첫 번째, 상수도직 결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수돗물 자체에 압력이 있으니 펌프도 수조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저렴하죠. 단, 수도 배관이 호칭지름 32mm 이상이어야 하고 헤드가 열리면 다른 용도로 가는 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불났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물 쓰고 있으면 소화수 압력이 떨어지니까요. 펌프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 두 번째, 전동기 펌프 방식. 모터로 펌프를 돌려 물을 밀어내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여기엔 디테일한 규칙이 많은데 핵심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펌프는 불이나 침수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얼지 않게 하고 원칙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펌프 성능에 관한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체절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체절운전이란 물이 나가는 길을 다 막고 펌프만 돌리는 상태인데 이때 압력이 너무 치솟으면 배관이 터질 수 있어서 상한선을 둔 겁니다. 반대로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을 평소보다 1.5배 많이 뽑았어도 압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펌프 옆에는 보조 펌프도 하나 있습니다. 충압 펌프라고 하는데요. 배관은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압력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큰 주펌프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 펌프 수명이 확 줄겠죠. 그래서 작은 충압 펌프가 수시로 압력을 채워주면서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막아주는 겁니다. 주전 투수를 아끼는 불펜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티 펌프 임펠러와 펌프 축은 청동이나 스테인리스처럼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몇 년씩 안 돌다가 정작 불났을 때 녹슬어 굳어버리면 끝장이니까요. 점검 때 펌프 수동 기동 테스트를 꼭 해보는 이유입니다. 고가수조 중력은 정전을 모른다. 세 번째, 고가수조 방식. 건물 옥상처럼 높은 곳에 물탱크를 두고 중력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낙차 높이는 공식이 있는데 배관 마찰 손실에 10m를 더한 값입니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전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전이 돼도 펌프가 고장나도 중력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압력 수조와 가압 수조 압축의 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비슷한 듯 다른 형제입니다. 압력 수조는 탱크 안에 물과 압축 공기를 함께 채워서 그 압력으로 물을 밀어내는 방식이고, 가압 수조는 별도의 압축 공기나 불연성 기체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는 방식입니다. 가압 수조는 간이 헤드 2개를 동시에 열었을 때 적정 방수량과 압력이 10분 이상, 위험이 큰 건물은 20분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캐비닛형 올인원 패키지. 마지막으로 캐비닛형. 이건 방식이라기보다 패키지 상품에 가깝습니다. 펌프, 수조, 유수검지 장치를 전부 냉장고만 한 캐비닛 하나에 집어넣은 일체형 제품입니다. 공간이 좁은 소규모 영업장에 딱이죠. 다만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습니다. 주에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복합 건축물처럼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는 상수도직 결영과 캐비닛형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펌프 같은 정식 가압송 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험이 큰 곳엔 더 확실한 방식을 쓰라는 취지입니다. 사장. 합격 기준은 단 2개의 숫자.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방식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사실 어떤 방식을 쓰든 최종 시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가지배관에서 간이 헤드 2개를 동시에 열었을 때 각 헤드 끝에서 방수 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분당 50L 이상이 나오느냐. 0.1MPa이 감이 안 오시죠? 대략 1기압, 그러니까 물을 10m 높이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분당 50L는 생수 500ml짜리로 100병을 1분 안에 쏟아붓는 양입니다. 그게 헤드 하나에서 나옵니다. WHY. 왜 하필 가장 먼 헤드에서 측정할까요? 물은 배관을 따라 흐르면서 마찰로 압력을 잃습니다. 펌프에서 가장 먼 헤드가 압력이 제일 약할 수밖에 없죠. 가장 불리한 지점에서도 기준을 만족하면 나머지 헤드는 당연히 만족한다는 논리입니다. 시험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합격선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는 경우엔 헤드 한 개당 방수량이 분당 80L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차량 화재 때문에 불의 크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름과 타이어가 타는 불은 일반 화재보다 훨씬 강력해서 물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보장. 물이 흘렀다는 걸 어떻게 알까? 방호구역과 유수검지 장치. 간이 스프링클러에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 없이도 불이 난 걸 압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유수검지 장치에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걸 검지하는 장치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평소 배관 속 물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헤드가 터지면 물이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유수검지 장치는 배관 중간에서 이 흐름을 감지해 물이 움직였다. 어딘가 헤드가 터졌다. 불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집에 있는 수도 계량기가 물 쓸 때만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유수검지 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을 방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방호구역에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둘째,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 장치를 1개 이상 둡니다. 셋째,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한 층의 헤드가 10개 이하로 아주 적으면 3개 층까지는 묶을 수 있습니다. WHY. 왜 구역을 잘게 나눌까요? 구역이 너무 크면 건물 어딘가에 불났음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면 2층 동쪽 구역 화재처럼 위치가 좁혀지죠. 소방대 입장에선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진입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 진압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수검지 장치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사람이 서거나 살짝 앉아서 점검하기 딱 좋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실의 출입문 위에는 유수검지 장치실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현장 팁. 건물에 딸린 주차장 부분은 원칙적으로 습식 외의 방식, 즉 평소 배관에 물이 차 있지 않은 방식을 써야 합니다. 주차장은 외기에 노출돼 겨울에 배관이 얼어 터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 동결 우려가 없거나 동결 방지 조치가 된 곳은 예외입니다. 6장. 배관과 밸브, 순서가 생명이다. 이제 물이 지나가는 길, 배관 이야기입니다. 배관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펌프에서 나오는 큰 길이 주배관, 거기서 갈라져 각 구역으로 가는 길이 교차배관, 그리고 실제 헤드가 달려있는 마지막 골목길이 가지배관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동네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지배관에는 재미있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 아닐 것. 토너먼트, 스포츠 대진표처럼 배관을 계속 둘로 쪼개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물이 갈림길을 지날 때마다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압력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리고 한쪽 가지배관에 다는 헤드는 8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 골목에 집이 너무 많으면 수압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기준에는 밸브를 다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 방식이라면 수원에서 시작해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 장치, 시험밸브 순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달면 안 되고
국가가 순서까지 정해놨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인분들이 꼭 아셔야 할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개폐 표시형 밸브. 밸브가 열렸는지 잠겼는지 밖에서 한눈에 보이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 밸브에는 템퍼 스위치라는 감시 장치가 붙습니다. 누가 밸브를 잠그면 즉시 감시 제어반의 경보가 울리죠. WHY. 왜 밸브 하나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실제 화재 참사 사례를 보면 설비는 멀쩡한데 누군가 점검 후 밸브를 잠가놓는 바람에 물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가 아무리 많아도 밸브 하나가 잠겨있으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밸브가 잠기는 순간 자체를 감시하는 겁니다. 주의 배관 표면이나 보온재 표면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배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설비 배관과 헷갈려서 잘못 잠그거나 철거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누락이 잦은 항목입니다. 7장. 간이 헤드 온도를 아는 똑똑한 마개. 드디어 주인공 간이 헤드 차례입니다. 천장의 그 작은 장치가 어떻게 불을 감지하는지 아세요? 전기도 센서도 배터리도 없습니다. 헤드 안에는 열에 반응하는 감열체가 들어있는데 화재 열기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게 깨지거나 녹으면서 물길이 열립니다. 100% 물리 법칙으로만 작동하는 어찌 보면 가장 믿음직한 방식입니다. 그럼 몇 도에서 터질까요? 기준이 똑똑한 게 설치 장소의 평소 천장 온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놨습니다. 평소 천장 온도가 0도에서 38도 사이인 보통 장소라면 공칭 작동 온도 57도에서 77도짜리 헤드를 씁니다. 그런데 주방처럼 평소에도 39도에서 66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장소라면 79도에서 109도짜리를 써야 합니다. WHY.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방에 57도짜리 헤드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불도 안 났는데 조리 열기만으로 헤드가 터져서 주방이 물바다가 됩니다. 평소 온도보다 충분히 높되 진짜 화재는 놓치지 않는 절묘한 온도. 그게 헤드 선정의 핵심입니다. 헤드가 커버하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천장의 각 부분에서 헤드까지 수평거리 2.3m 이하. 헤드 하나가 반지름 2.3m의 원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엔 헤드가 격자처럼 촘촘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 아래에는 반사판, 다른 말로 디플렉터라는 작은 접시 모양 부품이 있습니다. 물이 그냥 수직으로 쏟아지면 한 점만 적시겠죠. 반사판에 물이 부딪히면서 우산처럼 사방으로 쫙 퍼지는 겁니다. 이 반사판과 천장 사이 거리도 25mm에서 102mm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헤드 주변에 보들보, 조명, 선반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물이 가려져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기준에는 보아의 거리에 따른 헤드 높이까지 표로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새로 단 조명이나 덕트가 헤드를 가리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사장님들은 공사 후 꼭 천장을 확인하세요. 8장. 마지막 안전장치들, 음향장치 송수구 비상전원. 마지막으로 3가지 안전장치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째, 음향장치. 헤드가 터지면 유수검지 장치가 신호를 보내고 경종이나 사이렌이 울립니다.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소리 크기는 1m 거리에서 90dB 이상. 90dB이면 지하철이 들어올 때 승강장 소음 수준입니다. 자다가도 깰 소리죠. 둘째, 송수구.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65mm짜리 호스 연결구인데요. 만약 수조에 물 1톤을 다 썼는데도 불이 안 꺼졌다면 소방차가 도착해서 이 송수구에 호스를 연결하고 소방차 물을 건물 배관으로 직접 쏘아 넣습니다. 건물 설비와 소방차를 잇는 비상주유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송수구 앞에 주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셋째, 비상전원. 불이 나면 정전부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펌프가 전기로 도는데 정전이 되면, 그래서 상용 전원이 끊기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돼서 설비가 10분 이상, 위험이 큰 건물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에 10분, 20분과 정확히 짝이 맞죠. 물도 10분, 전기도 10분. 빈틈없는 설계입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내용을 딱 5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대충이 아니라 작은 건물에 맞게 최적화된 정식 소화 설비다. 물은 헤드 2개 기준 10분, 위험이 큰 건물은 헤드 5개 기준 20분 이상 준비한다.
어떤 방식이든 합격 기준은 가장 먼 헤드에서 0.1메가파스칼, 분당 50리터당. 유수검지 장치는 물의 흐름으로 화재를 알아내고 템퍼 스위치는 밸브 잠김을 감시한다. 헤드는 장소의 평소 온도에 맞는 작동 온도 제품을 수평거리 2.3m 이내로 배치한다. 어떠셨나요? 이제 노래방이나 고시원 천장의 그 작은 헤드가 그냥 장식이 아니라 물 1톤과 펌프와 감시장치가 뒤에서 받쳐주는 정교한 시스템의 최전선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다중이용업소 사장님들,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가게 천장 한번 올려다봐 주세요. 헤드가 페인트로 덮여 있진 않은지, 짐이나 조명에 가려져 있진 않은지 그 확인 한 번이 손님과 가게를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소방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ANGMU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